이 대비전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취임 10일 만에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성공적으로 무난하게 데뷔전을 치렀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에 이제 정상 외교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 이제 중단된 외교를 정상화시켰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고요.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상들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잖아요. 네. 그것을 실제로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 또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G7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라든지 뭐 핵심 강물 공급망이라든지 AI에 대한 국제 협력 등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세계 공급망 확대 재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 해서 한국의 이상을 높였다라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다자웨이라든지 또는 뭐 기후 에너지랑 관련된 그런 협상 등에 있어서 실용적인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정상 회의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끼었다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 관점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이제 과거사 문제는 이제 전략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동반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잘 협력하자라는 취지의 이제 그 양자회담을 한 것 같은데요. 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올해가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되, 또 그 한미 간의 한미 동맹과 또 한미일 간의 그 연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교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협력할 것은 실리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잘 되는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양국 간에 다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 우리가 그동안에 양국 간에 견제해둔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원칙 하에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 입장들을 견지해 가면 그 문제도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정상회담의 전망 또 듣겠습니다. 일단 24일 날 개최 예정인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요. 사실 이번에 그 G7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관세라든지 또는 무역과 관련된 그런 물꼬를 좀 틀려는 그럼으로 해서 좀 성과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어쨌든 부득이하게 뭐 그 외교 결례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 미국 측의 사정에 의해서 충분하게 또 한국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빠르게는 나토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그 관련된 논의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그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있어서 한미 동맹 굳건하다라는 것을 수차례 걸쳐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번 G7 그 정상 회의에 보니까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부 다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서로 막 하는 그런 그 기사도 제가 봤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는 우리 국익도 그냥 무작정 그냥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그 국익 중심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미국과도 이렇게 좀 뭐 대등한 입장에서 앞으로 그 협력이나 그 연대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출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최선을 다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는 거로 되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번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약간 좀 늦춰진 것도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니냐는 이런 관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사실 한미 간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세를 이렇게 매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와 명분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잘 설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토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G7은 경제 정치적인 뭐 그런 다자 회의지만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협력체 동맹체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좀 그 뭐 이렇게 고민의 지점 뭐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들이 좀 이견들이 좀 있었던 측면이 좀 있었는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측면에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그 현지 고민들도 만나시고 또 현지 장애인 센터도 방문하신 거로 봤는데 그런 조용한 외교 양보는 참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뭐랄까요 이렇게 그 영부인 하면은 약간 권력을 이제 향유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동안은 좀 우리가 국민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봉사와 헌신하는 자리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주는 차원에서도 괜찮았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외교 순방 때 좀 쇼핑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구설수에 좀 오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그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감안해가지고 조용한 외교 행보를 이제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보들은 잘한 것 같고요. 또 기내에서도 이제 우리 저기 기내에 그 기자간담회 할 때에도 옆에서 다소곳이 서 있는 모습들도 그런 연장선 아닌가 싶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조용하게 전국을 돌면서 조용한 그 선거 지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들은 앞으로 임기 내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잘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15일로 인사청문 일정을 잡은 것은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그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경륜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정치 선동이고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32세 때 이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사선을 한 정치인인데요. 재산이 2억입니다. 그럼 그 정도면 좀 검소하게 생활했다라는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벌금이랑 추징금 등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또 중과산세를 아주 세게 붙여갖고 되게 힘들었다는 거 아닌가 납부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빌려서 그것을 다 추징금과 벌금들을 공적 의무를 다 이행했다는 거잖아요. 그 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적 채무에 대해서도 다 변제했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영수증은 다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죠. 유죄 판결 받은 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그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그런 죄과도 다 치렀고 또 그와 관련된 유죄 판결을 가지고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해서 다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로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1차적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 찬스와 관련해서도 그 아들의 그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을 그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소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 무슨 그 자녀가 그 외국의 학교에 들어간 거에 인턴십과 관련해서도 그 교수가 직접 그 소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민석 후보랑 아무 상관이 없이 한 것이다라고 했고 그 정도로 소명을 했고 지금도 계속 소명을 하고 있고 좀 소명이 그나마 좀 약간 안 됐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도 24일 날 인사청문회 통해서 소명하겠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그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그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진전성 있는 태도는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사청문 통해서 그런 걸 마지막으로 검증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러면 그 김민석 후보를 국무총리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결국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 여당 입장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13일 됐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여서 빨리 내각 구성해서 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추경도 해야 되고 민생 회복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무총리 그 인준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정쟁화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비춰질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 3년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4번 회의하고 20억을 수령했다든지 홍국 국영 기업이 그 한덕수 전 총리
아내의 땅을 50억에 매수해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든지 정말로 많은 금액도 서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서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당론으로 추인해줬단 말입니다. 그런 선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 정권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정권입니까? 결국은 내란 책임과 국정 판탄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서 생긴 그 정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또 국민들도 통합시켜야 되고 내란도 종식해야 되니까 좀 더 좀 협조적인 그런 관점을 좀 지향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역대. 이건 너무 이게 무슨 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지 무슨 검찰에서 치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사청문회장을 무슨 검사 신문실로 바꾸려고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의혹에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이제 그거에 대해 소명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하는 지점 뭐냐면 너무 언론을 통해서 마치 검찰에서 피의자 피의 사실 공표를 갖다 언론에서 살살 흘리면서 악마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들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 의원과 관련된 사적 채무도 그 김민석 후보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뭐 자녀가 17세인데도 불구하고 7억인가요? 그 재산이 막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본인의 잣대를 비교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런 주장들을 할 만한 자격은 있는지도 저는 다시 또 되묻고 싶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지난 달에 13조 8천억 정도의 추경을 1차 추경했잖아요. 그거 플러스해서 20조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35억 정도, 35조 정도의 추경을 지금 아마 그 정도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이 혼합 방식 있잖아요. 혼합 방식은 이제 이번에 추경의 목적이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수도 살리고 또 소득 지원에 대한 그런 효과까지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좀 누리는 차원에서 그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뭐 차상위자라든지 또는 그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좀 두텁게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혼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 작년에 이제 그 저희가 추경을 계속 요구했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선별 지급에 대한 주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 5월달에 이제 민생회복 특별법을 저희가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용도 혼합 방식이었거든요. 기본적인 그 기본 보편 지원 플러스 추가 지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경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19일 날 내일이죠.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이제 또 기재회나 예결위 통해 가지고 여야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너무 민생이 어려우니까 내수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전향적으로 야당에서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내내 그 재정 건전성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세수가 계속 펑크가 났었잖아요. 작년에도 30조 이제 세수 결정이 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특징이 뭐냐면 추경에 세익 경정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훨씬 더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불용액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기금에서 전용해서 땜빵하는 식으로 써왔거든요. 그것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갖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그것도 같이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그 추경이나 이제 국채 발행하게 되면 재정이 좀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세 지출 구조조정이라 해서 지금 면세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꼼꼼하게 다 살펴서 그 조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악화되는 것 좀 많이 막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항상 했던 논리인데 실제로 그 이제 그 관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관례는 이미 깨져 있죠 일단은. 그래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이 맡았다라는 관례는 20대랑 21대 후반기 때
그 야당이 아닌 여당이 맡은 바가 국민의힘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맡은 바가 있어서 그 관례는 이미 깨져 있고 국회법상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례보다는 법이 또 우선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야의 이제 주장이 관점은 틀리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 3년 동안에 저희 소위 말해서 우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민생 입법이라든지 뭐 많은 개혁 입법들이 소위 말해서 거부권을 통해서 많이 다 그 폐기가 되고 이런 게 반복돼 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내란도 종식하고 민생 회복하고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국정 발목 잡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저희가 여당이면서 또 법사위원장까지 하게 되면 잘못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은 또 우리가 여당이 온전히 이제 받아 안아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와 관련된 그 평가들은 국민들께 받겠다라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은 이미 1년 전에 2년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 하기로 여야간 합의된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도 아직 남아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새로 뽑혔기 때문에 어제 처음으로 이제 상견례를 했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 양쪽 원내대표께서 주 1회 정례회동도 하겠다고 하시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원구성과 관련된 협의들은 뭐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1대 후반기 때 국민의힘 여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하셨다니까요. 네. 그 관리를 깬 것은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먼저 깼다는 말씀드립니다. 얘기까지 할게요. 이제 특검이 계속 하나하나 진용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은 비화폰 통화 얘기가 좀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먼저 민주당부터 얘기 드릴까요? 지금 뭐 비화폰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심무정 총장하고 또 그 김주연 민정수석이 서로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통화 시점이 교묘하게도 그 황제 수사,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 황제 조사했던 그 시점, 그리고 또 무혐의 처분했던 시점과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한 재수사에서 스모킹곡이 나왔죠. 그 이제 육성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김건희가 그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계좌를 맡기면서 수익의 40%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모 증권사에서 계좌를 아주 맡긴 것도 수만 육성 녹음을 통해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그 전에 이 비화폰을 통해 통화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실을 2년 만에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검찰수석의 김주현 민정수석을 걷다가 임명한 것은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김건희 여사의 로펌 역할을 하면서 방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에 지금 그 고발되어 있는 심무정 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공수처의 수사도 재개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특검에서도 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무정 총장에 대한 그 특검 조사를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